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데이터 오피스 사업부 신입사원 유원준이라고 하고요. 제가 한 두 달 정도 머신러닝 스터디를 진행했었는데, 이 스터디의 이제 리더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어떤 느낌으로 진행했는지랑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주요 이슈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목차는 스터디 소개, 그리고 스터디 운영 방식, 그리고 이제 자료를 어떻게 공유 드릴 건지에 대한, 그리고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개선 방안이나 이제 느꼈던 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스터디 소개고요. 저희 스터디는 총 8명으로 구성됐고, 이제 부서는 좀 다양합니다. 이제 정보 업무팀이나 IT 리스크 관리부, 정보 서비스 팀, 또 이제 시장 업무부, 그리고 저희 데이터 오피스 사업부, 이래서 이제 여러 부서의 분들이 모였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관련 업무를 하거나 금융 분석과 교육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라서 어느 정도 파이썬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 모이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스터디 목표는, 옛날에는 이제 머신러닝을 한다고 하면은 알고리즘을 C 언어 같은 걸로 정말 밑바닥까지 구현을 해야 머신러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파이썬에서 패키지로 머신러닝 패키지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 방법만 알면은 머신러닝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쉽게 머신러닝을 구현할 수 있는지가 일단 1차 목표였고요. 2차 목표는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저희 스터디는 이제 머신러닝은 사실 수학 통계학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수학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수학보다는 실용적인 구현이나 이제 사용 방법 위주의 스터디로 진행을 했고요. 필요한 사전 지식은 기본적인 파이썬 사용 방법은 다 알아야 되는데, 저희 스터디원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은 이제 다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무리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스터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목표학과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머신러닝이라는 책을 사용했고요. 근데 딱 그냥 책부터 저희 스터디 목표와 맞았고,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제 캐글이라는 데이터 사이언스 경진대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캐글에 참여하기 위한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런 캐글 커뮤니티 등에서 이제 파이썬으로 머신러닝을 할 때 어떤 책이 가장 좋냐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책 중 하나였기 때문에 책을 선택했고요. 이제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이나 알고리즘의 장단점,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기술 향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스터디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제 저희 스터디를 맨 처음에 어떻게 운영할지를 토론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운영할까 의견을 교환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외부 스터디도 좀 하고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스터디 경험이 있으셔서 의견 교환을 했을 때 대충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리더 주도형이라고 해서 한 명의 발표자가 그날 와서 발표를 하고 리드를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 형식이 있겠죠. 매주 각자 공부를 해서 와가지고 이미 예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의견을 공유하면서 몰랐던 점들을 질문하는 토론 형식이 있겠고, 현장 학습형이 있겠죠. 이거는 약간 이제 예습은 좀 안 하더라도 자기 이지를 조금 약해서 모여서라도 그때 공부하면 되겠다 해서 현장 학습형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다들 이욕 있으신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현장 학습형은 배제하고, 리더 주도형도 이게 한 명이 모든 주마다 발표를 하면은 한 명이 너무 힘들어요. 한 명이 이제 강사처럼 다 알려주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주제마다 발표자는 다르게 하되 각자 예습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토론을 하고 발표자나 서로 의견 공유를 하는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이제 매주 예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힘들죠. 사실 자기가 발표자가 아니면은 이제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끔 공부 안 해갈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발표자가 있어서 그런지 스터디 자체의 운영을 할 때 발표자가 이제 좀 강의 형식으로 해서 이제 발표자를 선정했던 거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기에는 잘했던 결정인 것 같아요. 스터디 세부 진행 방식은 제가 일단 설명드렸듯이 한 주제마다 발표자가 발표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각자 예습을 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이 마찬가지지만 실습을 안 하면은 의미가 없죠. 이제
수학 문제 강의 듣고 문제 안 푸는 거랑 똑같죠. 실습을 안 하면. 그런데 이제 실습 환경이 구축이 사실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뭐 이제 코딩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습 환경 구성하는 것 자체도 시간 공수가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콜랩이라고 해서 인터넷 환경에서 바로 코딩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냥 이제 인터넷이 되면은 접속해서 바로 코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실습 환경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발표자를 이제 주제마다 선정을 했기 때문에 발표자는 PDF 파일을 준비를 해와야 돼요. 이건 이제 PDF 파일 준비해서 발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스터디는 저희가 한 2달 정도 했는데 2달 정도 한 대신 주 2회를 했어요. 주 2회를 했고요. 이렇게 총 15번을 만났고요. 이제 머신러닝의 이해부터 여러 각종 알고리즘들을 학습을 해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조언이 담긴 챕터가 있었는데 거의 한 2달 정도 했고, 원래는 8월 달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8월 달에 일들이 많으셔가지고 9월 초로 미뤄서 9월부터 10월 말까지 이렇게 총 8주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CRM 관련해서 이제 조사하신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저희는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제가 뭐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을 다 발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하나의 알고리즘을 잡고 그냥 실습을 하는, 그리고 콜랩이 어떤 건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직접 모델을 하나 구현해 보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신러닝과 기존의 프로그램 구현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의 프로그램 방식은 예를 들어서 더하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A가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B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더하고 이제 리턴을 하면 되죠.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7이 들어오고 5가 들어오면 12가 나오죠. 2가 들어오고 9가 들어오면 11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식이었는데 머신러닝은 좀 달라요. 머신러닝을 한다는 거는 머신러닝은 블랙박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이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을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가 있고 7이 있고 9가 나오는데, 그리고 4가 있고 8이 넣으면 12가 나오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다수 존재하긴 하는데 사람은 이 연산의 정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음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 물음표를 찾을 때 이 물음표를 사람이 열심히 찾아서 만들어주면은 이게 아까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찾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주고 기계가 알아서 찾게 만들어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게 머신러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개념 추상적인 개념만 설명드린 거고, 제가 그냥 이제 간단한 토익 프로젝트지만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물론 멋있는 거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시간의 한계다. 그래서 그 아이리스 품종 분류학이라는 걸 해볼 건데요. 아이리스는 이제 꽃봉오리가 먹물을 먹으면 붓과 비슷하여 뭐 우리나라에서 붓꽃이라고 불리는 꽃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붓꽃 품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저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입력 데이터로부터 이게 무슨 품종인지를 맞추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어떤 규칙이 있겠는데 저는 이제 그 규칙을 몰라요. 그래서 그 블랙박스를 만들어서 머신러닝 모델이 그 규칙을 알아서 찾게 만들 거예요. 이 붓꽃 품종을 분류하기 위해서 제가 넣을 입력 데이터는 이제 이걸 꽃받침이라 그러고 이걸 꽃잎이라 그러고 이걸 꽃받침이라 그러는데, 꽃받침과 꽃잎의 길이와 넓이를 넣을 거예요. 이 길이와 넓이가 이 품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사실은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연관 관계가 있는지도 뒤에 가서 볼 건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입력 데이터를 넣어서 어떤 품종인지를 맞추기 위해서 이 단서들을 줄 때 이 단서들을 머신러닝 용어로는 특성이라고 해요. 영어로 피처라고 하죠. 특성인데 저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사용할 거예요. 보시면은 꽃받침과 꽃잎의 길이와 넓이, 넓이를 줄 건데, 이런 데이터가 몇 개가 있냐면 총 150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개의 특성들, 단서들을 특성이라 그랬죠. 4개의 특성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무슨 품종인지 적혀져 있는, 이게 답이 적혀져 있어요. 답이 적혀져 있는데, 제 목표는 머신러닝도 답은 알아야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 물음표를 찾는 거라서 일단은 훈련 데이터에서는 답을 일단 적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길이와 이제 꽃받침과 꽃잎과 이제 어떤 품종인지 적혀져 있는 이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150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만 학습을 시킬 거고요. 일부는 정답을 안 보여주고 맞춰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과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것지를 설명드렸고, 이제 머신러닝을 하기 전에 무작정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콜랩을 통해서 이제 직접 볼 거예요. 여기 이 코드를 보시면은 이 iris CSV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파일이고요. 이 파일을 여기다 데이터에다 저장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랜덤으로 5개를 출력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50개가 있는데 이 중 5개만 출력했기 때문에 지금 14번 데이터, 98번 데이터, 75번, 16번, 131번 데이터가 임의로 출력이 된 거죠. 이거를 이제 콜랩에서 해볼 겁니다. 지금 이제 필요한 패키지들을 여기 임포트 했고요. 총 로딩 과정이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거 임포트를 하고 나서 이거는 이 위치에 이 iris.csv 파일이 이 위치에 있어서 제가 링크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거치고 지금 이 데이터를 지금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요. 제가 이제 미리 결과들이 미리 나와져 있긴 한데 그냥 재실행 해볼게요. 이제 총 샘플의 개수는 지금 150개지만 그 중에 랜덤에서 5개만 출력을 해봤고요. 여기서 이게 지금 제가 딱 5개만 출력을 해봤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제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데이터를 처음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게 품종이 몇 개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유니크라고 해서 중복을 제거해서 값을 추려보면 현재 품종 종류는 3개고요. 근데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전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을 이렇게 그래프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미 출력한 결과를 보여드리면 저희가 4개의 단서, 4개의 특성이 있었잖아요. 4개의 특성에 대해서 4 곱하기 4로 총 16개의 이제 그래프를 그렸어요. 총 16개의 그래프를 가졌고요. 이걸 보시면 이거는 세팔 랭스와 세팔 랭스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나머지 이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것도 있어요. 세팔 위드랑 세팔 랭스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게 어떤 특성이 어떤 품종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얼추 보이죠. 보시면은 분홍색은 세토사, 초록색은 버지컬러, 파란색은 버지니카라는 건데 보면은 이걸 대체적으로 봤을 때 4개의 특성 전부가 어느 정도 품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 초록색과 파란색은 어느 정도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초록색과 파란색은 어느 정도는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이 분홍색 세토사는 완전히 조금 이 길이와 너비 기준으로 구분을 했을 때 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초록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어느 정도 붙어는 있지만 이제 페탈 링스와 페탈 위스로 봤을 때 이게 초록색이 좀 더 이 두 가지 길이가 짧다는 걸 볼 수가 있고 파란색은 이거 초록색보다는 좀 더 값이 좀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 3점도를 좀 자세히 보면은 이제 세토사는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봤을 때 길이와 너비를 봤을 때 대부분 거의 짧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는 교차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구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는 4개의 특성 모두 다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지만 이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특성은 이걸 구분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그때는 이 EDA 과정에서 그 특성들은 어차피 알려줘봤자 모델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야 돼요. 사람은 이렇게 글자를 읽을 수 있지만 기계는 글자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토사, 버지컬러, 버지니카에 대해서 좀 이게 랜덤 5개 출력한 건데 각각 숫자를 부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버지니카는 0, 세토사는 1, 버지컬러는 2로 부여를 했고요. 이 0과 1과 2를 값의 순서는 지금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부여를 한 거고요. 0, 1, 2 순대로 이게 0, 1, 2를 서로 다르게 이제 구분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0, 1, 2로 일단은 이제 부여를 했고요. 그래서 150개의 샘플에 대해서 전부 정수로 값을 변환했는데
랜덤 출력이지만 이번엔 순서는 똑같이 해서 다음 이제 전처리하고 출력을 했을 때 보시면 이제 값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과정을 여기서 저는 이제 정수 인코딩이라고 부를 건데, 인코딩을 이제 변환이잖아요. 이게 이 값을 정수로 바꿔서 이제 정수 인코딩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분리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저희가 이제 책에서 문제지를 사면은 문제지와 정답지가 처음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문제지랑 정답지를 이제 따로 빼서 보관을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문제지랑 정답지를 따로 빼서 보관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X 데이터라고 할 거고요. 예측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Y 데이터 또는 레이블이라고 해서 이 값들을 따로 저장을 할 거예요. 따로 저장을 했고, 지금 이제 상위 5개만 출력을 해본 건데요. 상위 5개만 출력을 해봤더니 뭐 이렇게 5개가 나오고 이렇게 5개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데이터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11111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품종은 1번이고 이거에 대한 품종은 1번이고, 이게 순서가 매핑이 돼야겠죠.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정답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데이터 X와 데이터 Y라는 변수에 각자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수 인코딩 가능해서 원하는 인코딩을 한 번 더 거쳐줘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부여할 때 4개의 특성들을 가지고 이 품종을 분류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0, 1, 2로 줘버리면은 기계는 이제 모델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0과 1은 1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건 2가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모델이 생각하기에 이 둘은 더 가깝고 이 둘은 뭔가? 라고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한 인코딩이라고 해서, 원한 인코딩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저희가 지금 값이 3개 있잖아요. 3개 있기 때문에 3칸을 만들어주고요. 3칸을 만들어주고 이거를 이제 0번 칸, 1번 칸, 2번 칸이라고 저희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버지니 칸은 숫자 0이기 때문에 0번 칸만 1이고 나머지는 0을 넣어주고요. 세토사는 1이기 때문에 3개의 칸 중에 이제 1번 칸에 1을 넣어주고, 이제 버지 컬러도 똑같은 방식으로 넣어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증명은 하지 않을 건데, 시간상 이 원합 인코딩으로 거친 이걸 이제 벡터로 보면은 이제 원합 벡터라고 하는데, 이 원합 벡터는 이제 뭐 유클리드 거리나 코사인 유사도나 다양한 유사도 방법을 다 해봐도 이 모든 원합 벡터는 유사도가 전부 동일하게 나와요. 이제 관계가 전부 동등해진 거죠. 그래서 정수 인코딩에서 원한 인코딩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모델은 버지니까 세토사 버지 컬러를 각각 이 벡터로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이제 이번에도 5개를 랜덤으로 출력을 해봤더니 이제 보시면은 원합 벡터로 각각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걸 분할을 할 거예요. 지금 아까 X와 Y로 분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측에 사용되는 데이터 X가 있고 예측 대상인 데이터 Y가 있는데, 지금 둘 다 당연히 150개죠. 150개에서 각각 분리했으니까 지금 각각 150개고요. 근데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눠서 120개는 모델이 그 문제와 정답을 같이 보면서 아까 그 물음표를 찾는 과정을 할 거고요. 30개에 대해서는 제가 정답을 안 알려줄 거예요.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30 문제지를 주고 정답은 안 알려주면 한번 풀어봐라라고 시킬 거예요. 그리고 정답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델에 대해서 채점을 하면은 이제 모델의 정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대2로 분할을 할 거고, 이제 섞을 건데, 섞는다는 게 랜덤으로 섞되 이제 매핑된 문제와 정답의 순서는 매핑돼서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구현해야 되는데,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거 지금 커트해서 갖고 온 건데, 사실은 이렇게 선이 더 그어져 있어가지고 알고리즘들이 진짜 더 많거든요. 근데 각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풀 때 적합한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A라는 문제를 풀 때는 뭐 이런 알고리즘을 쓸 수 있고, B라는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알고리즘을 풀 수 있고, 지금 저희가 푸는 문제를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라고 해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가 뭐냐면은 뭐 이름은 거창한데 별게 아니고요. 3개 이상의 선택지 중에서 한 개를 맞추는 거를 다중 분류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푸는 건 이제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 또는 이제 다중 분류 문제라고 하는데, 다중 분류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들은 굉장히 많지만 저는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알고리즘을 써볼 거예요. 인공신경망이라는 알고리즘을 써볼 건데,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인공신경망이 아니라 선형회귀라는 알고리즘을 설명드릴 거예요. 선형회귀는 별건 아니고, 이게 선형회귀 문제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 몇 점을 맞았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2시간 공부했더니 82점, 81점, 4시간 공부했더니 93점, 6시간 공부했더니 91점, 8시간 공부했더니 97점. 이런 4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선형회귀로 모델을 만들어서 저는 이제 3시간 22분, 7시 7분, 12시간 등 임의의 시간에 대해서 몇 점을 맞을 건지를 이제 맞춰보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모델을 만들려면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X 데이터, Y 데이터를 분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을 시킬 건데, 결국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4개의 데이터를 가장 잘 반영한 직선을 찾는 게 돼요. 왜냐면은 이 4개의 데이터를 가장 잘 반영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놓으면은 제가 어떤 시간을 물어봐도 얘는 그 값을 읽어와서 몇 점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개 데이터를 가장 잘 반영한 직선을 그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 그대로인데 이 4개의 데이터를 가장 잘 반영한 직선을 어떻게 그리냐고 하면은 제가 이걸 랜덤으로 그린 직선이에요. 랜덤으로 그린 직선인데 이 랜덤이 그린 직선은 직선의 방정식에 근거했는데 직선의 방정식은 이게 WX 플러스 B라는 게 직선의 방정식인데 W는 기울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W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도 그어질 수 있고 이렇게도 그어질 수 있고 W 값에 따라 바뀌고요. B는 여기서 이제 위아래로만 이동해요. 이게 여기다가 B를 좀 더해주면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위로 조금 물러갈 수도 있고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 직선이라는 거는 이 W와 B 값에 의해 결정이 돼요. W와 B 값에 결정이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4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W와 B 값을 찾는 것이죠. 직선을 찾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 이걸 찾는 방법은 저희가 이 3개의 직선 중에서 이 4개의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직선을 뭐라고 물으시면은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초록색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4개의 데이터와 어느 정도 방향이 맞죠. 방향이 맞아서 어느 정도 예측이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느낌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걸 수치화하려면 오차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되죠. 그래서 이 4개의 데이터랑 가장 잘 맞는 직선과 직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 점과 직선의 오차를 이렇게 거리를 계산해서 오차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렇게 랜덤으로 그은 직선이라도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W와 B를 컴퓨터한테 연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이 직선이 계속 값이 바뀌겠죠. 바뀌어서 결과적으로는 적합한 W와 B를 찾아내면은 이 4개의 데이터를 가장 잘 반영한 직선을 찾게 되겠죠. 결국에는 선형회귀는 주어진 데이터에서 오차가 가장 적게 만드는 W와 B를 찾게 되는 게 선형회귀인데 이제 선형회귀에서 인공신경망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인공신경망으로 만들 모델은 이거예요. 모델에 넣을 입력이 있고요. 어떤 블랙박스가 있는데 이 모델이 이 3개 중 한 개를 예측하게 만드는 거죠. 3개를 한 개를 예측하게 만드는 건데 이거를 인공신경망으로 만들면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별게 아니고 지금 이 각각의 선들은 다수의 W와 B예요. 선형회귀 같은 경우에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게 WX 플러스 B였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게 제가 식은 안 썼지만 다수의 W와 B가 섞여져 있는 어떤 복잡한 식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것과 이거를 줬을 때 오차를 최소화하는 W와 B를 연산하게 만들면은 인공신경망이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 이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4개의 특성에 대해서 이걸 이제 그대로 입력을 하죠. 이게 4개의 동그라미인 이유는 특성이 4개라서고요. 얘는 이제 3개의 칸을 가진 벡터를 출력하게 돼요. 왜냐면은 지금 얘가 3칸짜리죠. 얘가 4칸짜리인데 얘가 출력하는 이 3칸짜리는 이게 100이나 010이나 001은 아니에요. 이렇게 총합이 1이 되는 3칸짜리 출력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첫 번째 칸은 버지닉하고 두 번째 칸은 세토사고 세 번째 칸은 버지컬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버지니카일 확률, 두 번째는 세토사일 확률, 세 번째는 버지컬러일 확률을 의미해요. 그래서 얘가 이걸 뱉었다는 거는 우리는 여기서 얘가 뭘 예측했는지를 판단하면 되냐면은 값이 가장 높은 걸로 얘가 예측했다고 보면 돼요. 얘는 이 입력으로부터 자기가 계산을 했을 때 각각 이거일 확률, 이거일 확률, 이거일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이니까 총합은 1이죠. 총합은 1이고 가장 높은 확률을 뱉은 부분을 우리는 얘의 예측이라고 보는 거예요. 얘 예측이라고 보는 거고 이걸 이제 훈련을 할 건데 제가 이제 너무 PPT 위주로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설명을 별로 안 했는데 다 똑같아요. 여기 이제 처음에 정수인 코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원활 인코딩을 했고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할을 했고요. 이제 모델을 구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모델에게 200번을 문제를 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지를 줬을 때 그냥 200번 문제지를 풀라고 시킨 거고, 조금 이제 머신러닝 관점에서 보면은 WRP를 200번 업데이트 시키라고 한 거죠. WRP를 200번 바꾸면서 최적의 WRP를 찾아보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키면은 얘가 보시면은 이게 정확도가 나와요. 얘는 이제 정답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건 문제지에 대한 정답이죠. 테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정답인데, 얘가 문제지 처음 풀었을 때는 이제 23점이었지만 점점 올라가요.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점점 올라가고요. 이제 이건 이제 정확도 관점이고, 이제 오차에 대해서도 오차가 점점 줄어들죠. 오차가 점점 늘어서 얘가 200번을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 이제 답 안 알려줄 거고 답 안 알려줄 건데 30개에 대해서 풀어봐라고 테스트 정확도를 열더니 100점을 맞았죠. 120개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와 정답을 이 물음표를 알아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네가 알아서 판단해 해서 얘가 이 물음표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생각을 해서 이런 거 같은데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 이제 나머지 30개에 대해서 정답은 안 알려줬지만 한번 풀어봐라고 했더니 얘가 지금 다 맞춘 거예요. 다 맞춘 거고요. 이걸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공신경학 모델을 만들어 봤고요.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이게 발표 자료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머신러닝 스터디를 할 때 이렇게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구글 콜랩으로 다 실행을 하는 식으로 스터디를 했고요. 구글 콜랩의 장점은 제가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적어놓고 저장을 해놓으면은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놨잖아요. 이 링크 들어가면은 제가 썼던 코드가 그대로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다 저장이 되어 있어. 아무나 이제 인터넷이 되면 접근해서 이거 그냥 제가 코드 다 적어놨으니까 본인이 그냥 한 줄 한 줄 다 실행해보면 되고, 물론 수정도 해봐도 되죠. 수정도 해봐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콜랩을 좀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발표 자료와 이제 이 코드는 전부 여기에 저장되어 있고요. 여기 .ipynb라는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 ipynb 파일을 여기 링크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제 파일 노트 업로드해서 파일 선택해서 업로드 하시면 돼요. 업로드하면 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대로 코드가 바로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저처럼 이렇게 주소로 드릴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그냥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파일로 PDF 파일이랑 같이 이게 주피터 노트북 그러니까 코드 파일을 같이 저장해서 제가 링크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개선 방안이나 느낀 점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저는 점심시간에 할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그냥 이제 저녁에 하시죠 이랬더니 다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그랬는데 이제 유진규 차장님이 저녁 말고 점심시간에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은 이제 다들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으로 정했고요. 이제 점심시간에 한번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점심시간에 하면은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식당을 다녀오면은 너무 늦어요. 식당 다녀오면은 제가 12시까지 모이라고도 해봤는데 12시까지 잘 못 오시고, 저도 이제 저는 밥 먹는 편이 빠른 편인데 다른 분들은 이게 거의 체하듯 너무 급하게 드셔야 돼가지고 시간이 빠듯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점심시간에 하면은 1시간을 간신히 채워요. 1시간을 간신히 채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스터디해서 모여서 1시간 하고 가면은 좀 너무 짧아서 일단 주의회로 하게 됐고요. 주의회로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식당에 다녀오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모되므로 도시락 지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시켜서 도시락을 여기 모여서 한 10분, 20분 정도 먹고 12시에 정확하게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할 때 어차피 발표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발표 들으면서 못 드신 분은 마저 드시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질문이나 토론을 해보라고 하면은 대답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발표자는 있는 게 좋아요. 발표자가 이제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토론을 하는 게 조금 스터디 진행에 원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리더가 이제 뭐 해서 다 발표를 하는 방식도 좋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리더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프로그래밍, 이제 머신러닝 프로그래밍에 가까우니까 프로그래밍 스터디를 하면서 느낀 점은 구글 콜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사실 이제 이 교육실에 이제
개발 환경을 마음대로 까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리고 굳이 이제 자리가 바뀔 수도 있고, 가끔씩 교육실이 한 교육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교육실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으면 다른 교육실 가서 해야 되는데, 그때 또 새로 깔아려고 하면은 그걸 또 20분 30분 걸리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여기 인터넷 접속해서 바로 코드 작성할 수 있는 구글 콜랩 가서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사실 구글 콜랩이 여기 보시면은 런타임 유형변경 가면은 GPU, TPU까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집 컴퓨터보다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 구글 콜랩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습 위주의 스터디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느꼈어요. 이제 발표나 강의를 눈가기로 듣고 이제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이제 발표자가 있으니까 이제 모니터 조명 꺼놓고 그냥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 다음 시간에 여쭤보면 까먹어요. 왜냐면 실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건 그냥 수학 인터넷 강의를 듣고 문제 안 풀어보고 그냥 다음 강의 눌러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안 하면은 까먹어요. 그래서 할 때 실습을 하는 분위기가 돼야 하고요. 실습하는 것도 뭐 여기 콜랩 가서 이제 발표하시는 분이 코드도 갖고 왔는데 그냥 한 번씩 실행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건 이제 좀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 점심시간 도시락 결제가 조금 번거로워요. 왜냐면은 제가 지식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팀장님한테 법인 카드를 빌려야 되는데 이게 빌리는 것도 조금 신경 쓰이지만 이거 빌려서 긁어야 되니까 이게 또 굉장히 번거롭고 가끔씩은 제가 이제 빌리려고 하는데 팀장님이 자리에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전화해가지고 제가 좀 이따가 가서 결제할 테니까 이번에는 잠깐 그냥 도시락 먼저 주세요라고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미리 긁어두고 주문만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 활용인데 저는 이제 이 머신러닝 스터디하고 지금은 이제 딥러닝 스터디를 따로 하고 있어요. 딥러닝 스터디를 이제 2차로 진행 중인데 거기서는 지금 유튜브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용했던 스터디 방식을 확 바꿔가지고 그때는 이제 각자 발표자가 자료를 준비해서 발표하는 방식을 했는데 지금은 와서 인터넷 강의를 보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이제 저는 이제 따로 여쭤보진 않았는데 앞에 보니까 인프런 강의를 신청해서 들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은 유료 인터넷 강의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이번 스터디가 아니고 이제 딥러닝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데 교재 구매를 이제 팀장님 카드로 하려고 했더니 이게 핸드폰 인증, ARS 인증 뭐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팀장님한테 가서 이제 핸드폰 인증 좀 해주세요 이런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의도 IFC 영풍문고에 제가 책을 10권 사러 갈 건데 미리 주문 좀 해주면 안 되냐니까 주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이제 주문 여기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 가서 현장 결제를 했는데 혹시 나중에 스터디 하다가 좀 불편하시면은 여의도 IFC 영풍문고에 전화해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의 의지 고치 방법의 고민에 대해서 조금 해봤는데 어떤 이제 인프라든 인터넷 강의든 교재든 이게 개인의 의지가 없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이게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예복습도 하고 실습도 하고 하는데 뭐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수업 듣다가 가봐야 어차피 실습을 안 하면은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의지를 고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 이거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도 그 실습 시간을 벗어나서 시키면은 싫어하실 것 같고 프로젝트를 스터디 시간에 모여서 좀 재밌는 거를 찾아서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아직 고민 중입니다.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딥러닝 스터디를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네, 저희가 제 발표입니다.